국어의 고수 오늘도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될 페이지는 페이지 63페이지 인문예술 지문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을 하게 되면 프랑스의 정신분석학자 라캉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인간은 인식과 관련된 세계를 상상계, 상징계, 실제계의 세 범주로 분류를 하고 이를 중심으로 불안의 원인과 인간의 욕망에 관한 이론을 전개하였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되겠네요. 그리고 이 사람이 본질적으로 하고자 하는 얘기는 불안의 원인과 인간의 욕망에 관한 이론 이 부분을 얘기를 하고 싶다는 얘기죠. 다음 넘어가서 라캉에 따르면 생후 6에서 18개월 정도의 아이는 감각이 통합되어 있지 않아 몸이 파편화, 요즘에 파편화가 굉장히 화두죠. 이렇게 되었다고 인식을 한다. 왜? 감각이 통합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거울을 보니까 거울에 비친 모습은 전체로 나타난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미지를 완전한 것으로 느끼고 이에 끌리어 거울 이미지와 동일시를 추구하게 된다. 동일시. 같지 않은데 같은 것으로 보고 싶은 마음이 동일시죠. 그러나 아이가 느끼는 불완전한 신체와 완벽한 이미지, 여기에서 괴리감이 느껴지는데 이 괴리감에서 불안을 느끼게 된다. 저기는 완전한 게 있는데 나는 불완전하니까 거기에 불안을 느끼는 거죠. 이런 과정 속에서 아이는 자아를 형성한다. 그럼 이 자아라는 게 완전한 자아가 아니고 불완전한 자아가 될 수밖에 없겠죠. 라캉은 자아를 인간이 거울에 자신을 투영함으로써 만들어낸 거짓 이미지에 불과한 것으로 보았다. 자아를 인간이 거울에 자신을 투영함으로써 만들어낸 거짓된 이미지, 요거를 자아라고 보았다. 이렇게 연결이 될 것 같고, 그리고 인간의 불안감은 자아가 자신의 것이면서 동시에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인식에서 비롯된다고 보았다. 자아가 자신의 것이면서 동시에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인식. 원래 거울 속에 보이는 모습은 아기의 모습이겠죠. 그러니까 자기의 것이겠지. 그런데 자기는 파편화. 왜? 감각이 통합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파편화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불완전해. 그러니까 저거는 내가 아니야. 그러니까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인식. 여기에서 불안이 있는 상황에서 자아가 만들어지고 그런 자아로 인해서 불안감이 싹트게 된다는 얘기죠. 상상계는 바로 이러한 거울 단계의 아이가 가지는 이미지의 세계이다. 지금 상상계를 얘기를 해줬죠. 거울 단계의 아이가 가지는 이미지의 세계이다. 오케이. 이게 1번이 끝났네요. 이제 상상계. 2번. 이후 아이는 언어와 규범이 지배하고 있는 현실 세계인 상징계로 들어가고, 상징계에 대해서 처음부터 나왔네요. 언어를 배우면서 사회적 질서 속에 완전히 편입된다. 라캉은 언어로 인해 인간에게 소외와 결핍이 발생한다. 언어를 통해서 상상계를 벗어나서 상징계에 들어올 수 있었는데 그 언어로 인해서 인간은 소외와 결핍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보았죠. 그는 인간의 욕구와 요구를 구별했는데 욕구가 있고 그리고 요구를 구분을 했다. 욕구는 갈증, 식욕 등 생물학적이고 본능적인 필요성이고, 요구는 이러한 욕구를 언어로 표현하는 것이다. 욕구는 확실한 대상을 목표로 함으로 충족이 가능한데, 하지만 목이 마르다고 떼를 쓴 아이에게 물을 주어도 여전히 짜증을 부리는 경우가 있다. 이때 아이는 물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물을 넘어서서 엄마의 사랑을 요구하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표면적으로 요구는 필요를 충족시켜 줄 것으로 간주된 대상을 겨냥하지만
요구의 진정한 목적은 보호자의 무조건적인 사랑이다. 아이는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요구하지만 일정 기간이 지나면 젖을 떼야 하듯이 이러한 요구는 현실에서 실현될 수 없다. 이러한 요구는 현실에서 실현될 수 없다. 그러니까 욕구는 충족이 가능한데 요구는 현실에서 실현될 수 없는 거죠. 이처럼 요구는 욕구 차원을 넘어 근본적으로 채울 수 없는 결핍과 관련되어 있다. 요구는 욕구 차원을 넘어 근본적으로 채울 수 없는 결핍과 관련이 있다. 이 결핍이 무엇이냐? 락항은 욕구가 충족된 뒤에도 여전히 요구가 남아있는 부분이 욕망이고, 욕구가 충족된 뒤에도 여전히 요구가 남아있는 부분, 요구가 여전히 남아있으니까 그것이 바로 욕망이다라고 얘기를 해줬네. 이러한 욕망은 근본적으로 무조건적 사랑을 주는 존재의 결여에서 기인하므로 완전히 채워질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욕망도 완전히 채워질 수 없다. 요구도 완전히 채워질 수 없다. 욕구는 채워질 수 있다. 이러한 욕망의 대상이 권력, 부, 명예 등 다양한 형태로 치환되지만 바뀌지만 어느 것도 인간을 충족시킬 수는 없다. 왜? 그 근원적인 것은 무조건적 사랑을 주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것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인간은 계속해서 결핍, 소외와 결핍이 발생하는 거겠죠. 이 소외와 결핍이 존재의 결여, 이 부분과 관련이 있다. 소외와 결핍, 이 부분이 존재의 결여, 근본적으로 무조건적 사랑을 주는 존재의 결여, 이 부분과 관련이 있다. 이런 정도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 락항은 자아가 타인과 관계를 맺도록 하는 상징적 질서를 대타자라고 불렀는데, 이제 대타자에 대한 개념이 나왔네. 자아가 타인과 관계를 맺도록 하는 상징적 질서, 그러니까 대타자라고 하면 우리가 상징적 질서라고 생각하면 돼요. 기존의 사회 질서 정도로 생각하면 좀 편할 것 같은데, 아이가 의식하는 현실은 아이가 태어나기 전부터 대타자, 기존의 사회 질서가 지배하고 있었다. 그치? 대타자는 우리가 기존의 사회 질서? 이 정도로 이해를 해주면 조금 문제 푸는데, 아니면 이 글을 이해하는데 조금 편할 수 있겠다. 락항은 인간의 욕망은 대타자의 욕망이다. 그러니까 기존의 사회의 욕망이다. 인간은 사회에 편입되었기 때문에, 언어를 배움으로써 사회에 편입되었기 때문에 그 기존의 사회 질서에 편입된 거죠. 그 이유는 대표적인 대타자인 언어와 욕망의 관계를 통해 찾을 수 있다. 대표적인 대타자가 언어래. 그치? 그리고 우리가 욕망, 결코 채워질 수 없는 이 부분. 언어는 아이가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고 기존의 사회 질서였죠. 아이는 언어를 새롭게 창안하거나 수정할 수 없으며 언어의 질서에 복종해야 한다. 인간은 언어가 지배하는 현실 속에서 언어를 통해 욕망을 추구할 수밖에 없다. 그 언어라는 바운더리를 벗어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래야 지금 그 상징계 안에서 언어가 상징하는 무엇인가를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으니까. 따라서 우리의 욕망은 언어에 종속된다. 우리의 욕망은 언어에 종속된다. 욕망이 언어라는 이 부분에 종속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인간이 무언가를 욕망할 때 그 과정에서 언어 공동체 내에 형성된 무의식이 작용한다. 인간이 무언가를 욕망하면 언어 공동체 내에 형성된 무의식이 작용한다. 무의식은 인간과 대타자의 관계 속에서 형성된 것이다. 실제계는 이제 실제계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겠네. 세 번째, 현실 세계의 질서를 초월하는 세계. 그럼 언어나 이런 부분이랑 상관없다는 얘기야.
상징계로서 질서로는 포착하거나 표현할 수 없다. 당연히 그러겠지. 지금 용어가 실제계라고 해놓고는 초월하는 세계라고 얘기하니까 조금 이해가 안 와닿을 수 있는데, 우리는 그냥 실제계는 그냥 명칭일 뿐이다, 이런 정도로 생각하면 좀 편할 것 같네. 락항은 주체가 상징계의 원칙을 넘어서서 상상계의 원칙을 넘어서서 실제계에 존재를 속하는 존재를 겨냥하는 것이 욕망의 올바른 방향. 이렇게 되면 그 욕망은 충족될 수도 있을 것이다 말하였다. 그는 이를 설명하기 위하여 현실의 쾌락 원칙을 초월한 또 다른 차원의 쾌락을 뜻하는 이걸 뜻하는 게 뭐야? 주의상스라는 개념을 제시했다. 주의상스를 추구하는 것은 현실세계의 법칙을 넘어서야 해서 고통이 수반이 된대. 그래서 락항은 주의상스를 고통스러운 쾌락이라고 설명하였다. 그렇지? 락항은 주체가 쾌락을 만들어내는 고유한 증상을 갖는다고 보고, 주체가 쾌락을 만들어내는 고유한 증상이 있대. 이것을 우리가 생톰이라고 명명을 했는데, 생톰은 주의상스를 추구하는 행위로 이어진다. 생톰이 있고, 그리고 주의상스를 추구하는 행위로 이어지고, 그리고 실제계에 들어가는 거겠지. 락항은 예술가가 기존의 방식을 거부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예술품을 만들어 기존의 방식을 거부했대. 이게 상징계잖아. 그것을 거부했으니까 새로운 방식으로 예술품을 만들어내는 것, 이게 바로 실제계에 들어간 거지. 주체가 생톰을 통해 상징계의 법칙 대신에 자기 고유의 법칙을 생산하고 새로운 세상을 창조, 이게 바로 실제계라는 얘기야. 보았다. 따라서 생톰은 주체가 상징계를 극복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다. 이거지 바로. 생톰은 주체가 상징계를 극복하려는 노력의 일환. 그치? 그 노력을 한 다음에 고통스러운 쾌락이 오는 거지. 그리고 실제계에 들어가는 거고. 오케이. 락항에 따르면 인간은 자신이 자율적이고 합리적인 존재라고 생각하지만, 어디에서? 상징계에서. 인간은 자신이 자율적이고 합리적인 존재라고 생각하지만, 이거는 상징계에서 우리의 무의식과 욕망은 타자가 부여하는 의미와의 촉각을 세운다. 그치? 왜? 그 규범 안에서 살잖아 우리가. 대타자가, 기존의 사회 질서가 부여한 그대로. 그치? 무의식은 타자가 지배하는 상징계에 의해 구조화되고, 욕망은 이러한 질서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뭐야? 구속되어 있다, 이런 얘기지. 하지만 그 속에서도 주체는 자신을 구속하는 원칙을 넘어서려는 노력을 하고, 결국엔 넘어서 고통스러운 쾌락을 맛보겠지? 그렇게 노력함으로써 실제계의 손짓에 응하면서 자신의 실존을 구현할 수 있다. 실존을 실현할 수 있다. 이게 인간이 나아가야 된다는 얘기지. 맨 처음에 앞에 보면 인간은 인식, 이 부분에서 불안 원인과 인간의 욕망, 이 부분을 다 떨쳐내고 인간이 주체로서 잘 설 수 있는 것은, 그래서 실존을 실현할 수 있는 것은 실제계라고 락항이 얘기하는 것 같아. 그치? 우리가 요약 정리된 부분을 보고 이 독해가 맞는지 틀리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오케이. 지금 한 페이지가 안 되게 이렇게 나름대로 정리를 했는데, 한번 봅시다. 페이지 63페이지부터 페이지 66페이지, 락항의 욕망이론. 이 제목이 욕망이론이래요. 프랑스의 정신분석학자 락항이라는 사람이 불안의 원인과 인간의 욕망에 대한 이론을 제시를 했다. 그래서 욕망이론 이렇게 됐나 봐. 인간은 인식 관련 세계를 세 범주로 분류를 했는데, 상상계, 상징계, 실제계.
맨 처음에 상상계는 거울 단계의 아이가 가진 이미지의 세계로 생후 6에서 8개월 정도 아이가 감각이 통합되지 않고 몸을 파편화로 인식한다. 거울에 나타나는 이미지는 파편화가 아닌 전체로 나타나므로 거울에 나타나는 이미지를 전체로 하니까 파편화가 아니고 좋네, 나 저걸로 되고 싶어. 그래서 이러한 인식의 괴리감에서 불안이 느끼게 되는 거지. 이런 과정에서 거짓된 이미지를 형성을 하게 되고, 인간의 불안감은 자아가 자신의 것인 것과 동시에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인식, 이 괴리감에서 비롯된다는 얘기지. 따라서 그 이미지를 완전한 것으로 느끼며 그 이미지와 무엇을 동일시를 추구한다. 동일시를 열심히 추구하다 보면 이제 기존의 사회 규칙, 규범 이런 것을 내재화하겠지. 그렇게 해서 들어가는 곳이 어디야? 상징계에 들어간다는 얘기지. 언어와 규범이 지배하는 사회야. 현실 세계,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를 상징계라고 하는 거야. 언어는 사회적 질서의 편입, 언어로 인해서 인간에게 소외와 결핍이 발생. 이 언어 때문에 사회적 질서에 편입해서 상상계를 벗어나 상징계로 들어올 수 있었는데, 이 언어 때문에 소외와 결핍이 발생한다. 욕구와 요구로 구분을 했는데, 욕구는 충족이 가능하다고 했고, 요구는 근본적으로 채울 수 없는 결핍과 관련돼서, 그치? 욕구를 언어로 표현한 것이다. 욕구가 충족된 이후에도 여전히 남아있는 부분을 욕망이라고 했지. 욕구와 요구로 나누고, 요구에서 다시 욕망으로 가게 되는 거고, 근본적으로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는 존재의 결핍에서 기인한다. 그러니까 소외와 결핍이 발생한다, 이런 얘기죠. 언어 때문에. 완전히 채워질 수 없는 것, 대상의 치환, 권력, 부, 명예 등으로 치환해 보지만 여전히 인간한테는 이것은 충족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대타자, 기존의 사회 질서 정도라고 우리가 사회 질서, 이 정도의 의미로 대타자를 보자고 그랬어요. 자아가 타인과 관계를 맺도록 하는 상징적 질서라고 했으니까. 인간의 욕망은 대타자의 욕망이다. 인간의 욕망은 기존 사회 질서의 욕망이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죠. 대표적인 대타자인 언어와 그리고 욕망은 어떤 관계에 있냐. 욕망은 아까 채워질 수 없는 거라고 그랬잖아. 언어는 아이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존재했고, 언어 새롭게 창안하거나 수정하지 못한다. 창안도 안 되고 그리고 수정도 안 되고, 언어 질서에 복종해야만 한다는 얘기. 기존 사회 질서를 무조건 따라야만 한다는 얘기지. 따라서 욕망은 언어에 종속되고, 무언가 욕망할 때 언어 공동체에 형성된 무의식, 인간과 대타자의 관계 속에서 형성이 작용하게 된다. 실제계, 현실 세계의 질서를 초월한 세계, 상징계로서의 질서로는 포착하거나 표현할 수 없다. 상징계로서의 질서, 대표적인 것 언어잖아. 언어로는 실제계를 포착하거나 표현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지. 포착도 안 되고 표현도 못한다. 주체가 상징계 원칙을 넘어 실제계에 속하는 존재를 겨냥하는 것은 라캉이 얘기할 때는 욕망의 올바른 방향이다. 기존의 욕망은 소외와 결핍 이런 거였는데, 욕망의 올바른 방향은 어디로 가야 돼? 실제계로 가야 된다는 얘기지. 주의상스와 생톰이라는 두 가지 용어가 나타나. 먼저 생톰이 있고 얘가 1번이고 그 다음에 주의상스가 2번인데, 지금 설명을 지문에서는 2번, 1번으로 했어. 주의상스, 현실의 쾌락 원천을 초월한 또 다른 차원의 쾌락이라고 하고, 추구하는 것으로 현실 세계의 법칙을 넘어서야 고통이 수반된다. 그래서 주의상스는 고통스러운 쾌락이라고 라캉이 얘기를 한 거지. 생톰은 주체가 쾌락을 만들어내는 고유한 증상이야. 그러니까 증상이 있고 그 다음에 쾌락이 있는 거지. 주체가 상징계를 극복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이 정도로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 주체가 상징계를 극복하려는 노력의 하나다, 이런 얘기지. 상징계의 법칙 대신에 자기 고유의 법칙을 생산하고 새로운 세상을 창조할 수 있다. 주의상스를 추구하는 행위로 이어진다. 그치? 그러니까 생톰 다음에 주의상스를 추구하는 행동으로 이어지는 거지. 그 다음에 어디로 가겠어? 얘가 실제계에 도달하는 거지. 우리의 무의식,
타자가 지배하는 상징계에 의해 구조화되고, 무의식이라는 게 타자가 지배하는 상징계에 의해서 구체화됐다는 얘기야. 시스템화. 욕망, 상징계의 질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그러니까 상징계의 질서에 구속된다, 이렇게 하면 되겠지. 타자가 부여하는 의미화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다.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지. 행여나 누가 나 잘못했다고 할까봐. 그러나 그러한 속에서 주체는 자신을 구속하는 원칙을 넘어서려고 노력한다. 그래서 실제의 손짓에 응하면서 자신의 실존을 실현할 수 있다. 이런 정도로 우리가 파악이 되겠네. 문제를 간단하게 살펴보면, 1번 윗글에 드러난 락항의 생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1번 인간은 불안감은 자아에 대한 모순적인 인식에서 기능한다. 나이면서 나가 아닌 것, 이런 식으로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모순적인 인식. 자아는 인간이 거울에 자신을 투영하여 만들어낸 거짓된 이미지. 오케이. 3번 인간의 욕망은 타자가 부여하는 의미화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질 수 없다. 이걸 아까 구속되어 있다라고 표현을 했지. 4번 상상계 단계의 아이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이미지와 동일시를 추구한다라고 했지. 그럼 답은 5번이겠네. 인간은 현실 세계의 질서에 완전히 편입됨으로써 실제계를 인식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상징계지. 상징계. 넘어가서 기억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지금 기억 부분은 인간의 욕망은 대타자의 욕망이다, 이 부분이에요. 인간의 욕망은 대타자의 욕망이다. 가장 적절한 것 1번 인간은 자신의 욕구를 채워줄 수 있는 타인의 사랑을 추구한다. 이 부분이랑 상관없고, 인간의 욕망은 상징적 질서, 상징계니까 형성된 무의식의 영향을 받는다. 오케이. 2번이 정확하겠네요. 그렇지? 상징적 질서 속에 형성된 무의식의 영향을 받는다. 그것도 상징적 질서니까. 3번 윗글의 락항과 보기의 르네 지라르를 비교와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르네 지라르에 따르면 욕망은 생존과 직결된 자연스러운 본능인 욕구와 구별된다. 그러니까 욕망하고 지금 욕구를 구별을 해주고 있네. 항상 타인이 개입된 상대적인 개념이다. 항상 타인이 개입된 상대적인 개념, 상대적인 거. 타인이 꼭 있어야 돼. 그는 인간의 욕망 추구는 타인에 대한 모방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치? 타인에 대한 모방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타인이 있잖아. 그리고 상대적인 개념이잖아. 그는 존경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따라서 좋아하는 것처럼 욕망이 인간과 대상의 직접적 작용이 아니라 모델이라는 매개자를 통한 중개작용으로 인해 발생한다고 여겼다. 모방하고자 하는 모델이 지니고 있지만 자신에게는 결핍되어 있는 대상을, 모방하고자 하는 모델이 지니고 있지만 그 사람한테는 있는데 나한테는 없어. 자신에게는 결핍되어 있는 대상을 차지하고자 하는 마음을 욕망이라고 본 것이다. 그가 보기에 욕망은 본인보다 더 나은 위상을 소유하는 타인이 있기에 생기는 감정, 상대적인 감정이란 얘기지. 이러한 모방적 경쟁에서 나오는 욕망은 실체가 없고 상대적이기 때문에 충족될 수 없다. 결국에. 오케이. 1번 락항과 지라르는 모두 욕망이 충족될 수 없다. 충족될 수 없다고 보고 있잖아. 그치? 지라르도 충족될 수 없다고 보고 락항을 우리가 봤으니까. 2번 락항과 지라르는 모두 욕구를 본능적으로 느끼는 필요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았군. 그치? 필요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았다. 오케이. 그 다음에 3번 락항은 언어를 통해, 지라르는 타인에 대한 모방을 통해 인간이 욕망을 추구한다고 보았군. 정확히 맞고. 4번 락항은 지라르와 달리 타인이 소유한 특정 대상을 주제가 소유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건 아니고
지라르는으로 바꿔줘야죠. 지라르는 여기 부분이 이렇게 되겠죠. 모방하고자 하는 모델이 지니고 있지만 자신에게는 결핍되어 있는 대상을 차지하고자 하는 마음을 욕망이라고 했으니까 타인이 소유한 특정 대상을 주체가 소유하지 못하기 때문에 욕망이 생긴다고 보았고, 이 부분은 라캉이 아닌 지라르의 주장이라고 봐야 되겠죠. 답은 4번이 되겠고, 4번 라캉의 견해에 따를 때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틀린 것을 골라라. 작가 제임스 조이스는 언어 파괴, 동음 이의 사용 등 다양한 실험적 방법을 사용하여 언어를 파괴했네? 그럼 기존의 질서를 파괴했다는 얘기야? 동음 이의, 그치? 음은 같은데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는 단어를 사용을 해서 다양한 실험적 방법을 사용을 해서 글을 썼는데, 그의 글은 기존의 글쓰기 규칙을 따른 것이 아니고 그럼 새로운 세계, 실제계를 지향했다는 얘기잖아. 글을 쓰는 행위를 통해 실제계의 존재를 겨냥하려 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오케이. 조이스의 언어는 애매폭력적 언어라고 불리는데, 애매모호하다 이런 얘기지. 동음 이의를 사용했으니까. 이는 일상적인 언어에 폭력을 가해 기존의 단어를 파격적으로 변환한다는 의미이다. 조이스는 기존의 언어의 갇히기보다는 새로운 언어를 창조하여 새로운 규칙들을 만들어냄으로써 자신의 독특성을 실존한 거지. 실제로서 주의상스를 추구한 존재로서 평가받기도 한다. 주의상스, 그치? 고통스러운 쾌감 이거였잖아. 오케이. 적절하지 않은 것. 1번 조이스는 기존의 단어를 파격적으로 변환하여 표현하는 과정에서 고통스러운 쾌락, 이게 뭐라고 그랬어? 주의상스 느꼈겠군. 조이스가 2번 다양한 실험적 방법을 사용한 것은 상징계를 극복하려는 노력, 이게 뭐야? 노력의 일환? 생톰이지. 생톰이라고 그랬어 우리가? 볼 수 있겠군. 맞고. 3번 조이스가 새로운 언어를 창조하여 사용한 것은 현실 세계의 쾌락 원칙에 충실한 행위? 아니지. 이건 아닌 거는 누가 봐도 알겠다. 너무 쉬운 문제였고, 잠깐 쉬었다가 우리가 다음 지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